반갑습니다. EBS 고졸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할 건데요. 시험 어떠셨습니까? 자, 우리 2019년도 1회 먼저 우리 시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출제 경향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단원별 축제를 보면요. 전체 6편이죠. 자, 그 중에 제1편에 해당하는 것이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의 기원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딴 때보다 조금 더 빈도가 있었죠. 네, 외부 은하와의 거리 그리고 흑태 속도에 관한 문제는 좀 자주 출제됐던 문제였고요. 그다음 2편에 해당하는 것이 태양계와 지구에 관한 겁니다. 이 2편은 지금까지 계속 좀 출제 문제 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좀 더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뉴턴의 법칙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진화에 관한 것이 있었죠. 중요한 내용들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생물 부분은 또 그림 문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제4편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통신이었습니다. 4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요. 다양한 부분들이 조금 순환되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통신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또 신소재에 관한 부분들 돌아가면서 출제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5편에 관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인류의 건강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암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또 인류의 건강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6편에서는 바로 우리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지요.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와 환경 파트에서는 또 에너지 파트 문제들이 또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되었던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전체 그래서 총 25문제입니다. 배점은 한 문제당 4점씩 해가지고 전체 100점 만점 받으셨습니까? 자, 전체적인 과학 단원별 출제를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출제 유형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보면 과학 핵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센서의 종류에 관한 거, 일상적으로 어떻게 센서가 또 이용되는지 대표적인 이용 예를 들어주면서 이 센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 좀 등장했었죠. 그래서 우리 항상 핵심 용어들 보셔야 되겠고요. 법칙 및 그림에 대한 이해 필요 나왔습니다. 그림 문제 빈도수 좀 있습니다. 그래프라든지 그림 꼭 중요한 것들은 복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법칙에 해당하는 건 정말 케플러 법칙이 1, 2, 3에 해당하는 법칙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법칙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에너지 효율에 관한 계산 문제들 공식도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편은 항상 자주 출제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기출문제들이 응용돼서 조금씩 바뀌면서 기출문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보기들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 케플러 법칙 이번엔 1법칙 나왔다면 다음엔 2법칙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요. 기출문제에서 응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편과 5편은 아무래도 이름 자체에서 정보통신 그리고 인류의 건강 부분에서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출제 범위가 돌아가면서 범주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번에 좀 당황스러운 플로렌 같은 경우는 축구공 모양인 거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축구공 모양의 구조 모양 갑자기 보셨을 때 당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조금 더 과학 용어, 일상적으로 잘 다루지 않은 용어들, 네, 느낌은 상이지만 사실 문제를 보면 축구공 모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축구공 모양을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좀 하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어렵지 않게 점수 획득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들어갈 게 없어. 제가 전체적인 해설을, 그쵸? 우리 기출문제집 보면 또 해설 자세하게 적어놨잖아요. 오답 피하기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보기들을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에서 그걸 다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이 또, 공부할 때 좀 너무 길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좀 더 압축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꿀팁,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을 쇽쇽
뽑아낼 수 있다는 비법들 알려드리면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집도 참고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고 강의를 보면서 꿀팁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에어백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체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했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포인트 뭡니까? 속도 변화, 요거 감지가 포인트예요. 그럼 속도 변화라는 요 말을 바꿔보면 가속도, 그렇구나. 나오십니까? 따라서 이것만 보고도 밑에 보기에서 정답이 나와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가속도 센서 4번이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요렇게 문제를 잘 읽어보신다면 보기에서 정답이 뭔지 들어온다는 거야. 우리 검정고시의 또 특징이 객관식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힌트들을 잘 찾다 보면 가물가물한데 하면서도 요거 맞다. 기억난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동차 우리 에어백이 어떤 겁니까? 갑자기 속도가 급하게 그쵸? 빨라지거나 요럴 때 또는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쵸? 그런 속도 변화를 감지하면서 에어백이 탁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요 센서 가속도 센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온도 센서는 그렇죠. 온도를 감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 센서가 어디 붙어 있죠? 에어컨 같은데 그쵸? 붙어 있습니다. 이온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온 센서 옆에다가 예를 들어 그쵸? 메모 한번 해주셔도 되겠죠? 염도 측정기, 산염기 이러한 농도에 해당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이온 센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보기들에다가 옆에다 살짝 메모를 하면서 다음에는 그쵸? 가속도 센서 말고 다른 센서들이 또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같이 하면서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화학 센서 같은 경우는 가스 경보기로 그쵸?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해당하는 우리 센서들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제 4편에서 나왔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학습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재 그쵸? 기본서 교재에서 138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하고 있습니다. 광전 효과.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다 라고 했죠. 자, 쉽게 말해서 광전 효과. 빛을 통해서 지금 전기를 그쵸? 얻어낸다 라는 표현을 그쵸? 축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태양의 빛 에너지잖아요. 요 부분에 포인트를 준다면 보기 중에서 그쵸? 태양광 발전입니다. 빛광전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벌써 정답이 4번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보기들 한번 보시면 자, 조력 발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력 발전은 우리 조석 현상을 이용한 건데요. 그 해수면의 높이차 요걸 통해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바로 우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조력 발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해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자, 그 다음 풍력 발전입니다. 바람 풍자죠. 바람의 힘을 이용했다. 요걸 통해서 발전, 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밑에 가로 열고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라늄. 그쵸? 우라늄 핵 에너지를 이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6편에 바로 에너지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고 싶으시면 자, 우리 교재 기본서의 215페이지 보면서 그쵸? 같이 떠들러 보면서 공부하시면 학습 효과가 기출문제에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행성의 공전 속도는 태양과 가까워지면 빨라지고 멀어지면 느려진다 라고 했습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태양과 가까워진다. 자, 여기서 보실까요? 태양이 있습니다. 행성이 접근하죠. 가까워지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가깝다, 1. 태양을 갖다가 날일자로 쓸 수 있잖아요. 1.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과 가까운 점 해서 근일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성이 이렇게 공전해서 지금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부분. 여기는 원자 써서 1. 태양이 가장 멀어지는 점이다. 원일점.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양과 가까워지면 빨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까워질 때 빠름 되겠죠? 그 다음 멀어지면 느려진다. 그러면 멀어진 부분 원일점. 여기가 느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케플러. 그쵸? 제2법칙. 이쪽에다 살짝 메모해 볼까요?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었었죠? 네, 케플러 제2법칙을 활용한 거고요. 정답 나왔습니다. 공전 속도 가장 빠른 것 빠름. 몇 번? 2번. B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또 케플러 법칙 1, 2, 3이 돌아가면서 출제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교재 제2편에 해당하는 거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서 좀 더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해당하는 거 같이 살펴보셨죠?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갈 텐데요. 자, 4번 문제 딱 보자마자 지금 보니까요. 힘 나오고요. 가속도 나오고요. 네. 자, 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가속도 크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질량도 좋아지고 있네요. 힘도 있고 질량도 있고 그쵸? 가속도 있으면 이거 바로 뭡니까? F는 ma.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가속도 법칙이다. 그렇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뉴턴의 법칙이었죠.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속도 법칙에 해당하는 건데요. F는 ma. 힘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뉴턴입니다. 쭉, 그쵸? 일정한 4뉴턴의 힘. mass, 질량이죠. 2kg. 있고요. A가 바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지금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수 되죠? 2는 4 돼야 되겠죠? 2이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1번이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가속도 법칙도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재 59페이지 제2편에 해당하는 내용 가속도 법칙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자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시킨 그 구조를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다이오드 했고요. 근데 여기서 빛을 방출한다. 빛을 제가 뭐라 했죠? 빛. 그렇죠. 광. 방출한다. 내보낸다. 발산한다. 발광. 그렇죠. 다이오드. 문장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막 찾아오죠? 네. 몇 번입니까? 4번. 찾으실 수 있겠고요. 요거 우리 교재에서 제4편이었죠. 정도포 통신 파트 중에서도 다이오드 있습니다. 교재 155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도체 같은 경우는 그쵸.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부자 도체가 아니네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건데 부도체는 잘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성체도 있었습니다. 자기장 안에 놓이면 자성.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체다. 네, 그래서 자성체 있었고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했었죠.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바로 전기 저항이 0 되던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도 그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자 6번 문제 등장합니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자 높은 온도죠. 고열원에서 열 Q1을 흡수하여 1W를 하고 저열원으로 열 Q2를 방출하는 열기관. 자, 우리 열기관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 체크하면서요. 요 그림 진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출문제 최근 3년 정도? 그쵸? 요거 보시면 열기관 문제 또 나왔었는데 보셨을 거예요. 자, 1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열 효율이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열원에서 1000줄의 열을 흡수했을 때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은 했습니다. 자, 우리 열 효율에 해당하는 거 공식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열 효율의 단위를 퍼센트로 지금 둔다면 여러분 퍼센트 그쵸?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곱하기 100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단위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갑자기 공식이 너무 긴장하셔서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럼 말 자체를 한번 보세요.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급받은 것 중에서 얼마나 내놓는가, 실제로 일을 했는가, 그쵸? 네.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게 효율성이죠? 내가 지금 공급받은 것 중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집에 전자제품들 보면 효율성들, 그쵸? 그런 거죠? 공급하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됐습니까? 공급하는 요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공급하는 열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그쵸? 1000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일이 얼만지는 어디? 자,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보이십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주어진 상태에서 Q1의 값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Q2에 대한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1000줄 했고요. Q2는 지금 저열원으로 방출되니까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Q2 물어보네. 근데 W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일을 했다는 것은 Q1에서요. Q2를 빼면 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 요거 궁금한데 라고 했는데요. 자, W에 해당하는 것을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원래 일한 양 W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거 대신에 지금 요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급받은 값은 알아요. 그리고 요걸 지금 구하려고 해요. 됐죠? 그리고 효율이 지금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이 20%라고 나왔어요. 20%. 확인하셨습니까? 네. 20%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Q1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00이라고 했어요. Q1 위에다가 살짝 1000줄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여기서 Q2를 빼서 100을 곱하니까 20이 나왔어요. 그럼 Q2의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Q2에 해당하는 요 값이, 자, 나 요거 구하려고 했는데, 요게 800줄 하면 산수가 되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다 미지수 천천히 대입하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빼면 200 나오죠? 자, 200 나오고,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쭉쭉, 자, 2개씩 이렇게 찍찍 날려보니까 200이고, 10분의 200이면, 20. 계산되시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Q2 800 정답 3번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효율 공식 자체를 외우셔도 돼요. 그쵸? 공급분의 1. 한일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일 하셔도 돼요. 그쵸? 네. 공급받은 것 중에 나 얼마나 일했느냐? 네. 했는데 한일은 Q1에서 Q2를 빼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소모된 거니까 소모된 걸 빼버리면 실제로 일한 값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따라서 3번이고요. 열기관 문제, 열효율에 관한 문제 바로 제6편에 등장하고 우리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양성자 1개 했는데요. 우리 양성자 1개 플러스 전하를 띈다 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전자라는 존재는 마이너스, 그렇죠, 전하를 띄고 있다. 그럼 양성자, 전자 각각 1개씩으로 구성된 수소, 원자 모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양성자는요, 원자핵, 그러니까 바로 원자의 중심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에 플러스 하나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전자 하나, 바깥쪽에 전자 궤도 돌고 있습니다. 전자 하나. 따라서 정답은 바로 그렇죠. 1번을 손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자라든지 전자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그쵸, 전하를 띄지 않는 거, 전하를 띄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중성자. 이런 존재 특징에 대한 거, 이것도 원자의 모형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7번 관련도 우리 제1편에서 수소 원자 보시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서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한 번씩 언급해드리는 거, 여러분이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그 다음번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이 물질의 고체 상태는 드라이 아이스다. 고체가 드라이 아이스래요. 자, 이거 기체일 때는 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가 드라이 아이스였죠. 그럼 이 물질 자체는 이산화탄소일 것 같은데요. 밑에 문장 볼까요? 탄소 하나, 산소 2개입니다. 아, 그럼 얘는 2개. 요렇게 합쳐버리면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탄소는 1개고 산소 2개다. CO2 나왔고요. 나머지들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요. 자, H2. 여기서 물질이라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원자로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으려면 수소 원자 2개가 만나서 원자 2개가 만나서 H2 요렇게 수소 기체, 물질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존은 O3로 존재하고 있고요. 폴리에틸렌이라고 했어요. 폴리라는 뜻이요. 많다라는 거예요. 에틸렌이 많아요. 나다다다다다 반복되는 구조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에틸렌부터 먼저 표현을 할게요. 에틸렌을 요 옆에다가 CH2 해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테두리로 해주시고 요 구조 자체가 N 많아요.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틸렌이 많아요. 쭉쭉.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에 해당하는 힌트가 바로 요 정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쉽게 찾으실 수도 있겠고 요 폴리라는 글자만 봐도 아 요거는 굉장히 많은 그쵸? 원자들이 있다는 거. 쭉 반복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소와 화합물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2편 83페이지 좀 더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메테인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CH4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CH4,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입니다. 아, 그래서 5원자 분자 맞죠? 다시 한 번 더 탄소는 1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는 4개 있었어요. 그래서 얘랑 그쵸? 합치니까 5개의 원자 분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일 결합 어디 있냐면요. 자, 제가 요 색깔이 잘 보일까? 요 색깔. 자, 여기에 단일 결합 있습니다. 아,
단일 결합이라는 것은 나 전자 하나 줄게, 너도 전자 하나 줄래? 그래서 전자 하나씩 만나서, 그쵸? 크로스 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줄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하나 줄게, 너 전자 하나 줄래? 그래, 우리 만나자. 이해되시죠? 단일 결합. 여기. 지금 단일 결합 4군데 있고요. 단일 결합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결합을 뭐라고 할까요? 내 전자 하나 줄게, 너의 전자 하나를 나에게 줄까?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속 아니죠. 공유결합 맞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공유 정자쌍이 몇 개이냐? 여기서 제가 아까 단일결합한 이 부분이 지금 공유된 거잖아요. 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자, 잘 보이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실까봐, 그쵸? 자, 노란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공유 전자쌍, 네 쌍이다. 맞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화면에 잘 보십니까? 네. 정답은 3번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전자 배치의 모습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 결합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우리 제1편의 34페이지에 등장합니다. 네.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수소도 공유 결합으로, 그쵸? 수소기체. 그것도 나온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메테인도, 그쵸? 중요한 부분이죠. 자주 등장하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9번의 정답 3번 잘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 NH3. 자, 지금 보시면요. 수소하고 질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어내는데 이 앞에 자, 분자수 의미하는 요 숫자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반응 전 총 원자수는 반응 후 총 원자수와 같다. 네, 그거 활용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수소가 자, 3 곱하기 2예요. 수소 몇 개예요? 수소 나 지금 6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수소 6개. 그럼 여기서도 수소가 6개 있으려면 기억에다 곱하기 그 수소 3개짜리가 몇 개? 2, 3은 6 돼야 되겠죠. 아, 기억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 3은 6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전 수소 총 원자수와 반응 후 수소 총 원자수가 같아야 되겠죠. 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2라는 숫자 몇 번입니까? 1번. 10번의 정답 1번 체크하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 화학 반응식 파트 나온다고 했죠. 제 3편에서 101페이지 기본서에 좀 더 연습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다른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보셨을 때 아마 당황하셨을지 몰라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지? 자, 하지만 먼저 꿀팁부터 쉽게. 자, 우선 분자식이 뭐야 이게 탄소가 60개야? 60개의 탄소가 막 이렇게 나노물질이다. 어머 나노. 미세물질 굉장히 이렇게 입자가 작은 거.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뭐지? 자, 쉽게 나오는 부분 뭡니까? 축구공. 밑에 쉽게 보셨을 때 모형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사실 이게 이름으로 등장했으면 오히려 어머나 공부 안 했다, 깜빡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구조 모형, 축구공 모양. 정답 바로 1번 찾을 수 있고요. 자,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이었죠. 플로렌. 플로렌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거 지금 나노물질 요 성명에 해당하는 것의 이름
입니다. 아, 축구공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지금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의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운반시킬 수 있는 물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요 모형하고 요거 나노물질 축구공 모양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탄소 나노튜브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자, 초강력 섬유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질기게, 그쵸?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요 세 번째, 어디서 봤는데 싶으신 분들, 자, 요거 흑연입니다. 연필심. 네, 그 성분이 흑연이죠. 그리고 요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 보세요. 요 판 하나, 요거를 떼낸 듯한 느낌 드십니까? 아, 그쵸? 요것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요걸 흑연해서 구조해서 요 판 하나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더니 이게 구리보다 100배 정도 전기가 더 잘 통하더래요. 오, 그래핀. 네, 그래서 초고속 반도체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안 배웠는데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이거 지금 거기에 원래 교육과정에 원래는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탄소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요거 단어 정도만 살짝 언급될 수 있고 요 정도가 사실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조 모형으로 문제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가 4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찾으셔서 지금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찾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자, 나노물질 제4편이죠. 우리 교재 1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셨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자, 이걸 바로 뭡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쵸? 대사작용에 필요한 에너지. 자, 심장박동, 혈액순환, 체온유지 등에 필요한 에너지량이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정답 3번 설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거 혈당량 같은 경우 피혈자예요. 우리 혈액 내에 당,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우리가 혈당량, 그래서 혈당량 체크하죠. 당뇨병 있으신 부분들은 이제 체내 이 혈당량 수치가 이제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혈당량 체크를 자주 하시는데 포도당량이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흡량이 있고요. 일일 섭취량, 일일 얼마나 드셨는지, 그쵸?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기였고요. 기초대사량이 가장 이 문제의 포인트죠. 이렇게 사실 문제들을 보시면 답정너인 경우가 좀 있죠. 사실은 요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보기를 조금 끼워 맞춘 듯한 객관식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살짝. 네. 그렇지만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세포막 구성하는 물질 바로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단백질 필요하다는 사실 아실 거고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단백질. 정답 2번으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녹말 같은 경우는 우리 곡식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곡식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탄수화물,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고요. 자,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무기염류는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물질에 해당하는 걸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5편에 178페이지에 영양소 파트 좀 더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세포 소기관 문제도 자주 나왔었죠. 자, 우리 제3편에 103페이지 펴 놓으시고요. 핵에 해당하는 것은 안에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 아실 거고요. 엽록체는 광합성할 수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요게 그렇죠.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 3번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 기능 설명된 부분 있었죠? 네, 자주 출제되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정상세포와 구분되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특징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암 공부했었던 파트 교재 한번 펴볼까요? 교재 제5편에 196페이지 펴주시면서 보겠습니다. 세포의 핵이 크다라고 했어요. 없다가 아니라 핵이 커요. 그것도 어떻게 커요? 비정상적으로 커요. 네. 자, 세포가 스스로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했으면 좋겠는데 소멸을 안 하네요. 네.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 숫자가 넘었으면 소멸을 하는데 얘는 암세포입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어머나 정상 상태가 지금 넘어섰는데도 계속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열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죠. 비정상적으로 크다. 스스로 소멸도 안 하고 계속 정상 숫자가 넘어서서 분열하고 있다. 그 다음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됩니다. 이 전이가 무서워서 예를 들어 한쪽에 이제 암을 제거했는데도 다른 쪽에 전이 될까봐 계속 이제 관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암 제거 수술이 끝나서도 5년 정도는 좀 더 관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완치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들어요. 근데 그 5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뒤늦게 또 재발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서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겠죠. 세포가 계속 증식하여서 악성 종양을 형성한다. 요게 정답 4번입니다. 네. 15번 바로 우리 암세포에 관한 거 제5편 있죠. 일백 건강 부분에서 또 우리 질병에 해당하는 것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이다. 페니실린이다. 이것이 속하는 것 바로 항생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제5편에 또 우리 의약품 파트가 있어요. 197페이지 의약품 파트에서 보시면 페니실린 나옵니다. 항생제. 정답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화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안에 그쵸? 약품으로 펩신 예전에 좀 들어보신지 아셨습니까? 우리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었죠. 이것을 활용한 소화제 있습니다. 해열제 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심신을 좀 안정시킬 때 쓰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것도 역시 답정너죠. 사실은 항생제를 내기 위해서 나머지를 조금 보기로 깔아준 거죠. 페니실린 하면 바로 항생제를 그쵸? 찾으실 수 있을 만큼 연습 잘 하셨겠죠? 자, 이어서 17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든 생물이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었다. 유전자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는 봉기가 사실은 그쵸? 하나밖에 안 보여요. 유전자 변형 생물. 유전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했어요. 그 변형.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근데 나머지 보기들 어머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못 들어본 말들이 많은 것 같지? 네. 교재에 없는 보기들을 보기가 4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기 4개를 맞추기 위해서 더 조금 넣으신 부분들이 있죠. 그쵸? 요거를 얘기하기 위한 게 포인트였어요. 유전자 변형 생물 해서 우리 요 약자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GMO라고, 그쵸? GMO. 네. 기억하십니까? 네, 유전자 변형 생물이었어요. 우리 제5편에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 파트 쪽에서 있고요. 자, 페이지 17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요거를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보기는 그냥 해주신 거고, 질소 고정 생물은 그나마 조금 들어보셨죠? 이거는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자, 색깔 다르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화합물 상태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좋게끔 바꿔주는 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했죠. 그거를 해주는 생물을 질소 고정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정도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들은 그냥 한번 나왔어요. 그쵸? 요것도 그냥 상식 수준이에요. 상식 수준이고, 자, 요거 우리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제시켜서 이렇게 뭐 양을 만들었다. 네, 요런 것들.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돌리라고. 얘가 양인데요. 최초로 복제한 포유류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돌리, 양, 최초 복제한 포유류 이런 것들 만들어내갖고 뭐 앞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도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 말들이 많았었던 그 정도였고요. 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라는 요 단어만 보셔도 사실은 정답 3번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죠, 그쵸? 네. GMO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물의 단백질 합성 나타낸 것입니다. 자, 생물의 단백질 합성 과정 전에도 강조를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서 첫 번째 요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꼬여져 있어요. 바로 가가, 그러죠. DNA라는 거.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그림 보면서 DNA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아실 겁니다. 그래서 DNA 그 유전 정보를 지금 아래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사였죠. 맞습니까? DNA 유전 정보를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전사. 그 다음에 요 RNA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지금 단백질 합성을 하는 그 과정이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 합성이 되었죠. 됐습니까? 물질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DNA 그림 힌트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요 파트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 3편 117페이지 좀 더 학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폭약으로 소규모 인공지진을 일으켜 발생된 지진파의 관측을 통해서 광물 저울을 탐사하는 방법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진파 관측 통해 자원 탐사했습니다. 지진파는 바로 뭡니까? 탄성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진파, 요거 바로 탄성파 탐사라고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자력 탐사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쐐기 변화를 통해서 그쵸? 탐사를 하는 물리적 탐사 방법이고요. 전기 탐사 같은 경우도 이거 땅속에 전류를 흘러줘요. 그래서 지하 구조를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고, 역시 중력도 그것을 이용하는 이 세 가지는 나머지 물리적 탐사 방법이었고, 요거가 지진파가 탄성파 탐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도 사실 지진파라는 저 글자만 통해서 4번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광물 파트에서 이제 그전엔 광물 자원의 종류를 가지고 뭐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요거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번엔 탐사도 한번 내보자 하셨나 봐요. 4편의 광물 자원 공부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는 161페이지입니다.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별의 진화 단계입니다. 진화 단계도 조금 간격을 두면서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중력 수축하던 물질이 중심 핵에 부딪혀 폭발한다.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보다 이렇게 질량이 큰, 그 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던 거 기억나시죠? 폭발. 여기에서 우리는 초신성 폭발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 요걸로 그쵸?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이 원시성이란 말이 바로 원시별을 의미해요. 태초에 별이 생기는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쵸? 원시별이라고 자주 언급했었죠. 별성자니까 같은 말이죠. 적색 거성입니다. 적색으로 클 거자죠. 커다란 별입니다. 요거 적색거선은 별의 바깥층이 이렇게 팽창해요.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 떨어지면서 색깔이 적색이 돼버린 커다란 별. 적색거성이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주계열이다. 메인 시퀀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에 이 별의 일생으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년, 중장년 요 시기쯤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기를 길게 별이 대부분 이 시기로 살아간다. 주계열성. 기억하실 수 있겠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 기억나십니까? 수소 4개가 그쵸? 헬륨 만들고 나머지 에너지 그쵸? 발사. 기억하고 계시죠?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 주계열성 하면 이거 수소 핵융합 반응도 자주 언급이 되었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별의 진화라는 것이 우리 교재 제1편의 28페이지 조금 더 등장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후퇴속도 관련한 문제죠. 후퇴속도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좀 같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지구에서 외부 은하 AB까지의 거리에 따른 후퇴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후퇴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지금 누가 빨라요? 후퇴속도 빠른 거 B가 A보다 빠르다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구와의 거리 나오고 있죠. 거리는 누가 멀다? A보다 B가 A보다 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역, 니은, 나가리 됐고요. 디귿.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누가 멀어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도 빠르다. 정답은 바로 디귿. 정답 몇 번? 2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거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 단원의 포인트 글자가 우리 우주 팽창이었죠.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을 의미하는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우주 팽창이 이루어지니까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메모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에서 제1편 19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 팽창도 한 번씩 등장했었죠. 옛날에 풍선에다가 그쵸? 점 찍고 점이 바로 그쵸? 요 별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서 그쵸? 은하 해갖고 불어버리면 이 점 2개 찍은 것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은하의 거리 간격 멀어지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기출문제에서 아마 풍선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까지 중 지구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달의 위치는 했습니다. 지금 한번 쭉 보시면요. 월식,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을 의미해요. 달이 지금 잡아먹힌 것처럼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쵸. 자, 그럼 그 위치가 어떻게 된다? 달이 가려진대요. 달이 어떻게 가려질까요? 여기에서, 그쵸.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햇빛이 쫙 비추고 있고, 이게 완전히 그게 일치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구에 햇빛이 비추고 있으면 지구 뒤로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면, 월시, 이쪽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아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달의 위치는 여기 보기 중에서, 그쵸?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요 그림 자체는 사실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문제로 많이 등장을 했을 건데, 이게 원래는 일식과 월식이 매달 생기지는 않아요. 그쵸? 매달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지금 달이 돌고 있는 거 있죠? 이 달의 공전 궤도면이 약간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이 매번 생기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자, 꼭 집어서 일식, 월식 관측할 수 있는 위치 물어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그 부분이 살짝 맞아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맞아 떨어졌을 때 어디가 가능하겠느냐?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위치. 바로 그러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안 보였구나. 여기 D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월식 제2편 67페이지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대기 대순환에서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적도고요. 쭉쭉쭉 극지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A쪽에서 부는 바람은 뭘까요? 자, 여기 극지방 쪽에서 부는 거, 그쵸? 여기서 이루어지는 순환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극순환 쪽에서는 극동풍이 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A는 적도지방, 아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B에서 편서풍, 황사현상, 그쵸? 맞습니다. 바로 B가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북이 30도에서 60도 사이 여기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편서풍, 그래서 황사현상.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그쵸?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네,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바람이 우리 쪽으로, 중국에 있는 먼지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니은이 정답인 것을 찾으실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요. 자, 저기 편서풍, 그렇죠? 적어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적도지방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C는 극지방 요게 잘못됐죠. 이 적도지방 쪽으로 오는 순환을 여기 순환을 해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무역풍인지 말씀 예전에 그쵸? 강의하면서 드렸죠. 무역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바람이었었어요. 네, 요 바람을 타고 그쵸? 배 타고 옛날에는 무역 활동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번의 정답 2번 체크 잘 하셨습니까? 우리 대기 대순환에 해당하는 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죠. 기억해 주시고요. 대기 대순환 6편의 221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2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기권, 기체 분포, 부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람의 호흡이 이용된다 하면 저 지금 숨 쉴 때 뭐 들으실까요? 산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기체 분포도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기체는 질소입니다. 두 번째 많은 기체는 산소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반올림해서 그쵸? 약 질소 78%, 산소 21%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질소
자, 지금 전부 다 약이에요. 약 생략했다고 보시고요. 약 78%, 21%는 산소. 아르곤에 해당하는 것이 0.94%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산화탄소가 0.04예요. 뭐 퍼센트를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고 한번 알려드릴 거. 참고로. 사실 여러분이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누가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지.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뭐 약까지는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살짝 상대적인 숫자 한번 느껴보시라고 적어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호흡에 이용되는 것은 몇 번이다? 2번. 그쵸?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기권의 구성은 제2편 79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25번입니다. 태양계 행성. 이것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던 문제였죠. 태양계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서 출제 많이 되었습니다. 제2편 49페이지 딱 기본서 펴주시면서 학습하시면 더욱 좋겠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구형 행성은 밀도값이 그렇죠. 크다. 밀도가 크다. 그쵸? 밀도값이 큰 거 찾았다. 자, 대기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질소, 산소입니다. 아하, 우리 지구도 아까 금방 했는데 질소, 산소. 그쵸? 자, 근데 여기 나머지 애들 한번 볼까요? BCD는 어떻습니까? BCD는 지금 보니까 밀도값이 작아요. 여기는 밀도가 작아요. 됐습니까? 밀도가 작고요. 주요 기체가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아,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요. 수소하고 헬륨은 얘네들은 가벼운 기체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하, 여기 이런 식의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였더라? 목성형. 그렇죠. 따라서 BCD에 해당하는 것은 BCD는 목성형 행성이 아닐까. 지금 표를 보았을 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지구형 행성은 누구고요? 이렇게 A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25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강조드리면서 그쵸? 오늘 전체적인 문제 스타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중요한 문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요. 네, 좋은 성적 거두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